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에 이어서 저희 지금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네네. 새마을금고의 지금 채권자 또는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려준 사람,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,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새마을금고가 돈을 빌려줬다가 분양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산이 부실화된 상태에 있을 때 이 자산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뭐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돼서 뭐 왜 파산했는지, 왜 이렇게 빠르게 파산이 됐는지,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빠르게 다른 좀 우량한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식으로 봉합을 했는데요. 지금 새마을금고의 그 수신액이 한 28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한 주 동안 지금 7조 원이 빠졌는데 그 정도는 미미하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연체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.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명확하게 지금 관리 감독이 돼서 확실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지방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은 이제 금융위 관할이 아니고 행안부 관할이기 때문에 보고 체계라든지 금융당국처럼 면밀한 조사를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자산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이 금융위가 관할한 금융기관보다 좀 부실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 대출이 됐고, 그 대출로 인해서 지금 대출 담당했던 그 새마을금고 임원이 지금 구속까지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뭐 뱅크런이 안 된다, 뭐 당연히 별 문제 없다라고 바로 보기는 어렵고요.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를 좀 높게 받는 그 정도 보다 훨씬 큰 위험이 좀 발생했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 자금이 계속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아직은 되게 위험한 상태이긴 합니다. 예, 지금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나온 그 자산들, 뭐 물론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서 해명할 때 이제 7조 전체 비율에선 되게 작은 비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, 만약에 그게 맞다 하더라도 7조라는 그러면은 그 부실화된 채권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, 이제 부실화된 채권이라고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가 뭐 전국의 단위 새마을금고들이 많은데, 거기서 이제 지역에 있는 건설사나 이런 PF 대출에 특히 지방의 경우에 이제 부실한 분양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대출을 해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부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부실한 채권 자체를 우량한 금고나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넘겨가지고 보호하는 절차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. 그때 이제 우량한 금고나 금융기관에서는 그 지금 부실화된 채권만큼의 뭐 대손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일단 적당한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담보 가치를 뺀 나머지를 뭐 부실화된 것으로 대손 충당금 쌓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들은 은행 예금자 외에 다른 일반 그 건설사에 투자한 건설사의 그 분양과 관련돼서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, 그리고 건설사 등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이 경우에 기회도 있고 또 위기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보통의 경우에는 뭐 새마을금고 하나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규모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 5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때 여러 개의 새마을금고가 같이 합쳐가지고 뭐 500억짜리 대출을 갖다가 10개의 새마을금고가 합쳐서 같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, 그럴 때 그 한 현장이 부실화되면은 이 10개의 새마을금고가 50억씩 대출해준 것 이 전체가 다 부실화될 테고,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자체가 부실화된 경우는 우량한 다른 새마을금고로 이 자산들을 이전시키는 절차가 되고, 그 안에서도 또 부실화된 채권들, 소위 우리가 말하는 NPL이라고 하는 채권들은 아마 회사가 충당금을 쌓아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유동화시켜서 외부에다가 채권을 매각하는 이런 절차로 아마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. 지금 그 부실화된 그 채권을 인수한 그 우량한 금고의 경우에는 이 부실을 빨리 좀 떨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
뭐 전체 부실화된 채권 전체에 대해서 대손 충당을 쌓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회수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담보 가치만큼 빼고 대손 충당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대손 충당을 쌓은 다음에는 아마 바로 그 채권을 NPL로 팔거나 아니면 담보를 실행해서 그 채권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결국에는 그 투자 또는 그런 투자의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이 NPL 채권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거든요. 예, 두 가지가 있죠. 그 NPL 채권을 좀 싼 값에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담보가 실행되는 이제 경매나 공매가 나오는 이제 물건들, 뭐 토지 같은 것을 아주 싼 값에 감정가와 그 대출 잔액 사이의 갭 정도는 바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손 충당을 많이 쌓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 밑으로 경매가라든지 공매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그대로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방치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너무 한 번에 다 나와버리면 시장에서 그걸 다 못 받아주기 때문에 낙찰률이 진짜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금융위에서 캠코 등을 통해서 이제 우량한 데에 있는 그 사업장에 있는 자산을 좀 천천히 팔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지금 그런 펀드 자금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뭐 대출 연장을 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보다 이 건설업 위기가 계속 천천히 좀 그 시중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오진 않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이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게 새마을금고의 그 부실화된 그 PF 대출로부터 또 촉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부 뭐 부실화된 자산들 결국에는 또 그 다른 부동산 개발을 위한 또 자산으로 쓰여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저희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시기보다는 또 건설이나 뭐 시행을 하시는 분 중에 또 우량한 그 자금력이 있는 분을 또 대상으로 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예, 그런 팀들이 많이 있고요. 제가 보기에 많이 있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사모펀드들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진행해왔던 그 건설사와 그 다음에 새로 인수하겠다는 건설사 간에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면 그냥 단순히 공매에서 매각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그 인수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이런 접점을 좀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어제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그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그 대물로 준공된 그 아파트나 주택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. 이 경우에 그 하청업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임 같은 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안 들어오고 대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 순환을 위해서 이 대물로 받은 그 미분양 아파트들이 대거 공매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수도권은 좀 덜한데요. 지방에서는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그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고 그런 이제 자산을 다시 인수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또 서로의 시장에서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 투자하는 이런 절차들이 뭐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기에 몰린 그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결국에는 부도가 안 나려면은 돈을 이제 구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사실 구할 수가 없는 지금 금리 상황입니다.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출구는 이제 회생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선 그 회생 절차를 그래도 빠르게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너무 늦어서 더 이상 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르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그 대표자가 어느 정도 좀 잘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
이 분양 시장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게 되면 좀 회생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위기의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 그 지금 채무자, 회사, 그리고 또 채권자의 그 회수, 그리고 뭐 그 결국에 자산을 매각해야 되니까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, 이 세 이해관계자를 모두 다 조율하는 이런 절차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회생 절차를 하면 뭐 그 대표자 경영권을 잃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잃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뭐 경매나 공매를 당해서 시장에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고요. 그리고 뭐 형사적인 문제나 아니면 민사상의 문제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부분도 뭐 상당히 안에 내용들이 뭐 많을 거라 한 번에 오늘 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럼 건설사의 회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게 또 자리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결국에는 뭐 새마을금고의 그 부실 채권의 목록을 정확히 알고 사실은 그 어떤 현장에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그걸 미리 알아야 그냥 시장에서도 사실 기회가 있고 그 채권자들도 그리고 MG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다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신 분들도 판단이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